그게 되면 이게 성형외과 의사 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턱을 넓혔는데 얼굴의 폭이 넓어진다. 야, 이거 하루 종일 껴야 돼요. 근데 이걸 끼려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뭐냐면, 데이트할 땐 좀 빼야겠다, 미팅할 땐 좀 빼야겠다, 뭐 할 땐 좀 빼야겠다, 머릿속에 빼야겠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머릿속에 빼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이걸 주고 열심히 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빼야 돼요. 언제요? 그죠?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그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착색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정해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확 마시고 이걸 도로 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끼겠냐는 거죠. 주로 잘 때 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자는 건 얼마나 되냐? 하루에 8시간씩 충분히 주무십니까? 8시간씩 자면 3, 8이 24. 하루에 3분의 1을 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의 절반 이상 시간을 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끼다가 대부분의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음 장치가 너무 아프다, 안 맞는다. 그러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 장치를 더 끼라고 그래요. 그럼 처음에 치료 계획이 얼마였죠? 근데 이걸 끼면 안 맞아. 그럼 또 돌아가. 그럼 일주일 길어지는 겁니다. 2주일 길어지는 거. 이러다 보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요. 그러면 의사도 지치고 환자도 지치고. 그럼 뭐라고 그러죠? 장치 붙여서 빨리 끝내자. 그래서 이 장치가 효용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지막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포기하고 일반 교정장치로 넘어오는 환자나 의사의 숫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교정과 의사를 떠나서 치과 의사로서 되게 중요한 점.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입안에서 부패가 되죠. 그러면서 그 부패가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산이 나온답니다. 그 산 성분에 의해서 치아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이가 푸석푸석해지는 현상을 보통 우리가 충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의 충치를 다른 말로 부르는 게 탈회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이죠. 회성분이 빠진다, 칼슘이 빠진다, 푸석푸석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늘 생긴대요. 밥을 먹고 나면 무조건 이빨에서 칼슘이 빠집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 그 빠져나간 칼슘이 도로 이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아가 딱딱해 보이지만 칼슘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칼슘이 어디 있어요? 침에. 그래서 깨끗한 치아 표면에 침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건 충치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는요? 침이 들어가는 걸 막아요. 특히 어딜 막죠? 제일 깊은 자리요. 그렇죠. 그래서 양치질 잘 안 하고 이걸 끼는 사람들, 완벽하게 닦지 않고 끼는 사람들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놀랍게도 침이 가장 안 들어갈 구석 부분은 어디냐면 평상시엔 침이 가장 많이 닿는 부분입니다. 이빨의 여기 끝부분들이요. 이런 데서 하얗게 탈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랩에 덮어 씌우는 건데 칫솔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정 전문의로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일단 교정 장치는 치아를 움직이는 손잡이입니다. 그 손잡이가 쇠도 있고 세라믹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비닐,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는 사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결과가 좋은 거, 이거를 교정과 의사가 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난 죽어도 이거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럼 이제 저같이 성질 안 좋은 사람은 그래? 그럼 그거 해준다는 사람한테 근데 의사도 사람이니까 환자의 요구사항을 잘 따라가면서 또 맞춰가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치를 선택하는 거는 교정과 의사의 권한으로 좀 남겨두시면 좋겠다. 이 교정치료는 특정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냐? 아닙니다. 저도 합니다. 예, 저희 치과에서도 하고 있고, 예, 이것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자각의 열차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장치는 적용해야 될 가장 좋은 경우가, 적응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 경우는 교정하지 말고 차라리 앞니를 예쁘게 라미네이트를 하세요. 이렇게 저도 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그게 제일 좋으면, 제가 못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치과를 찾아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정 전문의는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이 투명 교정이라는 게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이 돼 있었어요. 요즘은 뭐 이를 뺀 경우도 치료가 된다, 뭐 이것도 된다,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물론 그쪽에서도 그걸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그걸 찾아야 됩니다. 1번, 많이 삐뚤어진 것보다는 조금만 삐뚤어진 거. 그래서 많은 교정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적용하는 투명 교정의 케이스는, 교정 치료를 마치고 치료가 끝났는데 몇 년 후에 앞니가 정말 조금 삐뚤어졌다.
요걸 좀 다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투명 교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그 외에 이게 좀 심각하다, 복잡하다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도 장치를 붙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되면 이게 성형외과 의사 할 만합니다. 턱을 넓혔는데 얼굴의 폭이 넓어진다. 턱을 좁히면 얼굴이 갸름해진다. 이러면 할 만합니다. 근데 턱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우리가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잇몸뼈입니다. 치조골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 뼈만 넓힐 수 있어요. 이 바닥은 안 넓어집니다.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 바닥의 일정 부분을 포함해서 넓어지는 정말 적극적인 치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잇몸뼈가 넓어진다고 보셔야 돼서 얼굴이 교정 치료하고 났더니 더 넓어졌어요. 이런 건 그냥 살이 찐 거예요. 네.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치료 행위입니다. 그리고 치료 행위는 절대로 재료나 장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정과 의사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세심하게 진단했고 또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환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혹시 투명 교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의껏 댓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